이야, 6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말 저 기대가 되는데. 이런 방식은 처음인데요, 지금? 네.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아까 그 공부할 때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첫 학기인데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니까 그 수업을 이해하고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극복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 두 학생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그렇게 좀 해봅니다. 아니, 근데 한글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어머님은? 특히 서연이 같은 경우는 음운 변별이 잘 안 되는 거죠. 음운 변별이 안 된다는 건 많은 음성 언어를 접촉해 보지 못해서,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 실제 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연결을 잘 하지 못하는 그 음성 언어 자체에 대한 또 그 문자 언어를 표상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초기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으면 이 두 학생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습 동기, 자기 자존감,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들어보지 못해서라고 하는 게 너무 낯설어요. 아니, 한국에 살면서 들어보지 예를 못해서. 들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영어에서 P하고 F하고 발음 구별 잘하세요? 못하죠, 저야. 그런데 자꾸 들어보고 알고 있으면 들리고 구별이 돼요. 근데 모르면 P나 F나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구별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들리는 것도 똑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구별하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자꾸 경험을 하게 되면 즉 다르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선생님 어떠세요? 보신 분 와서.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그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아마도 친구들의 이름에 쓰여진 물건, 그다음 자기가 사고 싶은 그 장난감의 이름, 가게 갔을 때 뭐 물건 찾는 거, 학교라는 것은 글이 모두 다 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죠. 3년 동안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거 되게 마음에 되게 와 닿고요. 이주연 선생님 그 학교에서 아이들 직접 보시고 했으니까 어땠어요? 그 학생들 보면은? 저 두 친구 다 제가 1학년 때 담임을 했던 아, 친구들이에요. 그래요? 근데 정말 우연히 그렇게 1학년 담임이었는데 한글을 해독하는 능력 있죠. 그게 아직 이제 잘 안 돼서 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국어 시간에는 아무래도 한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되게 이제 자신 있게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 친구들이 수학 시간에만 되면은 이렇게 몸을 꼬고 잘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이 다 문제가 문장제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글 해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점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학년, 5학년 돼서 보니까 친구들보다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는 능력도 안 되고 그걸 구성하는 능력도 안 되고 의미나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수준에서 요구하는 학습 성취 수준에는 도달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안타깝죠. 근데 교수님 지금 뭐 학생들 뭐 이렇게 검사도 하시고 또 이후 뭐 학습 지원도 하시고 뭐 그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학생들 상태가 어떤 거였어요? 서연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낱말들을 들어보지 못한 낱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발음하는데 되게 힘들어하고요. 글자를 읽는 거에 되게 어려워. 되게 생소하네요. 들어보지 못해서 발음을 못한다. 네. 그리고 글자를 이제 자연스럽게 낱말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 한 글자씩 끊어 읽기를 하고 예를 동물원 같으면 자연스럽게 연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동물원 이렇게 끊어 읽게 되는 경우 단어로 인식을 못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휘로 네, 말로 인식 어휘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말하기 시간에 이럴 때는 좀 자연스럽게 말을 해도 책을 읽고 뭔가를 할 때는 되게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진우 같은 경우에는 소리 내어서 읽기는 다 되는데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그래서 읽으라고 하니까 빨리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죠. 그 내용 자체를 기본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추론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요. 저 화면 보면서 아이들 그 모습에서 저는 좀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정말 힘든 과정인데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고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짠했는데 이주연님 요새 어떻게 잘 지내나요? 우리 학생들? 두 친구 다 사실은 되게 긍정적이고요. 적극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그러니까 문해력과 관련된 시간에는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긴 하지만요. 다른 뭐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이나 다른
다른 기능을 가지고 요구하는 시간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뭐 진우 같은 경우에는 대근육 운동이 되게 발달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실패의 경험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학습 동기가 자꾸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어려움을 갖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뭐 6주 동안 지금 뭐 네. 지도하시고 지원하셨다면서요? 어떤 지도 방법이 들어간 거죠? 가장 기초적으로 지금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도를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읽기, 쓰기, 어휘, 그다음에 독서의 4가지 영역으로 좀 나누어서 각 영역당 한 10차시 정도로 해서 학생들의 지도를 했고, 아까 지도 장면도 잠깐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1대1 지도 또는 2대1 지도 이렇게 하면서 1대1, 2대1? 네, 2대1 같이 또 게임 형태로 조금 자극을 주게 되면 얘네들이 뭐 놀이 형태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2명이 참여를 하거나 또는 혼자서 수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낱말 읽기, 아까처럼 이제 소리 내어 읽는 방법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글자를 낱말 단위로 읽기,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읽기 학습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낱말 단위로 흔히 말하는 어절 단위로 띄어 읽기보다는 띄어쓰기 단위로 띄어 읽기보다는 주어부와 수로부, 누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주어부와 수로부의 의미 단위 띄어 읽기가 되게 중요한데 저 학생들이 이제 그 수준까지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그 읽기 지도를 했고요. 쓰기도 이제 바른 글씨 쓰기라든가, 그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좀 어휘 확장, 그다음에 어휘 관계, 범위 연결하기, 의미 장 구성하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낱말들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또는 이제 새로운 낱말이 이런 낱말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런 어휘 학습도 하고, 또 가정에서 독서 지도를 또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문해력 지도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만 하는 게 전부가 안 되거든요. 집에서 어떻게 해주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과 책 읽기 연습을 하고, 또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말씀 못 드리겠지만 번갈아 가면서 부모님과 읽기 학습을 한다든지 다양한 읽기 방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이제 6주간 활동을 했습니다. 옆에 지켜보시면서 선생님 어떠셨어요?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궁금하네요. 했는지 또 어떻게 네. 변했는지는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김중은 선생님도 학교에도 계셨으니까 이 서연이나 진우 같은 학생이 정말 우리 학교 내에 많이 있나요?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발달적으로 읽기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애들은 한 20% 정도 되고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모든 인종과 관계없이 있습니다. 20%요? 20%나? 자음과 모음의 소리값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발달적으로 한 20% 정도 있고, 좀 많이 어려움을 가진 애들 한 15%, 결정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애들 한 7, 8% 정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기가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 우리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어려운 아이들이 누가 있나라고 들여다보게 됐고, 생각보다 어려운 아이들이 많구나를 이제 우리 사회가 인식하게 되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 이게 한 7% 정도까지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까 결정적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국학습장애학회 교육부가 의뢰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난독 위험군 아동이 한 4.5%, 거의 5%는 한 5% 정도, 즉 5에서 8% 정도는 어려운 학생이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한 반에 30명이면은 한 명이나 2명은 그런 증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학생들이 문해력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학년 수준에서 한글 해독과 관련된 어려움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고학년에서는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거는 한글 해독하는 너머의 뭔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요구되는 지식의 양이 더 많아진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문해력의 수준이 더 높아진 반면에요. 반면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동영상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제가 숙제를 내줘요. 정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 하면은 옛날에 책을 찾아서 읽을 때는 백과사전 정조, 사회과 아니면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중요 어휘들을 키포인트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세계인을 찾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어휘의 가정이나 맥락이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습득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정조 찾아와 하면 어떻게 숙제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서 정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면 그거 프린트해서 이제 프린트해서 해오지 마 하면은 제발 그거 적어라도 와 하면은 적어오기도 하고 요즘 애들은 동영상으로 그렇죠. 선생님, 동영상 이거 SNS에 보면 다 있죠. 이거 드라마 동영상 이거 정조가 어떻게 했어요 하는 게 동영상으로 자료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결과만 갖는 거죠. 문해력은 과정 아이들이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습득해야 되는 과정인데 요즘 아이들이 정보를 찾는 과정은 다 결과론적으로만 찾아서 제출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학습 만화에 관해서도 만화를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되게 유익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데 만화책을 많이 즐겨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낱말이나 모르는 어떤 문장의 구조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거를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줄글로 읽으면은 앞뒤의 맥락이나 뭐 연결해서 하는데 그런 걸 다 그림으로 커버해주거나 동영상으로 커버해주거나 이모티콘으로 커버해주거나 하니까 애들이 그런 경험이 점점 부족한 것 같아요. 만화 한국사 그렇죠. 안 써야 되겠는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글자 시기가 한국사, 지나면 한국사 또 쪽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화에 긍정적인 친구도 되게 많아요. 충격이지. 네, 문해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아니 근데 실제로 진짜 제가 이게 질문을 받아보면 요즘 참 독특한 질문이 뭐냐면 옛날에는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의 내용 속에서 무언가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했는데 네. 요즘은 그냥 개념 자체를 물어봐요 저한테. 그 좀 솔직히 좀 황당해요. 아니 이걸 왜 통째로 나한테 물어보지? 찾아보지도 않고 왜 백과사전 찾아보면 되잖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라는 식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트렌드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아 이거 심각한데.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 혼자 이제 양육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 얘네들이 이제 늘 접하는 건 동영상이고 그렇죠. 만화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거나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 그 글자는 몰라도 하여튼 말에 대한 언어에는 집중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동영상을 본다고 해서 거기 나오는 말들을 학생들이 다 이해하면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림으로 그림으로 보고 자체로 영상만 이해하는 보니까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학교 와서 이제 이 예전 같으면 이제 너희가 음성 언어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까 문자 언어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은 아직까지 음성 언어도 완성이 안 된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학생들의 능력 저하라기보다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학생들이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환경에서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을 새롭게 또 더 힘들게 배워야 되는 환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초등학교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데 이러면 중학교 가면 오히려 더 이런 환경이 더 노출되지 않나? 중학교 학생들 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그냥 아예 교과서를 안 보거든요. 네. 그냥 오로지 그냥 가져온 그 휴대폰만 보는 게 더 왜냐면 초등학교 통제가 돼요. 네. 어느 정도. 근데 네. 중학교 통제가 안 돼요. 네.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걷는 학생들한테. 좀 더 심해지지 않나요, 이게? 제가 6학년 가르치면서 네. 이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 그쵸. 굉장히 미안한 마음.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이 학생이 교복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까?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까? 뿌리는 하나인데 드러난 양상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이 아이들은 한글을 해득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배워요. 사실 그전에는 사실 발음이 좀 명확하지 않은 학생, 즉 발음이 불명확한 아이들의 한 88%가 초기 문해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문해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논다고 보통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친숙한 단어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조사를 빼먹는다든가 소수로를 다르게 읽는다든가 즉 여기에서는 읽기 유창성 아까 강조하셨는데요. 읽기 속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추측해서 자기 마음대로 읽은 다음에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스스로 책을 잘 안 읽겠죠. 여기서 마태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즉 마태 효과는 경제학 원리로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요, 덜 가진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제가 배웠잖아요. 네네. 제가 배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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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연히 이 학생은 그 책을 많이 안 읽겠죠. 그리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어휘력과 배경 지식이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읽지만 읽지 못하는 아이들. 그렇죠. 가능하면 선생님이 그 뭐 수행평가 자료를 내면 빈종이를 내거나 그렇죠. 맞아. 두세 개를 낸다든가 맞아요. 이제 맞아.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그럼 더 여쭤볼게요. 근데 왜 그런 경향이 남학생들한테 더 강해요?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죠? 주로 여자들이 이깁니다. 즉 언어 능력은 네. 즉 소리를 인식하거나 언어 능력은 여자들이 더 발달돼 있고요. 그래요? 즉 읽기 장애 비율을 보면 남학생들이 한 2배 정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통계적으로 진짜 실제로 그래요? 네, 2배 정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읽기와 관련돼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또 주의력입니다. 그 주의력과 그 어떤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 이걸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또 남학생이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한번 입학 초기 아동 한 2,000명 정도 평가한 적이 있는데요. 예. 모든 영역에서 일정하게 여학생들이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 평가원 얘기 들어보면 돼요. 제일 확실한데 여기서. 알려주세요. 어때요? 결과가?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기에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의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이제 남학생이 전체적 평균 점수가 낮거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멀리 또 보면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나중에는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발달적 뭐 경향의 차이가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또 앞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꼭 남학생, 여학생 문제뿐만 아니라 또 중학교 이런 시기에는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맞아요. 이 또래 집단이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들은 SNS 그리고 메신저로 소통하고 지식을 얻는 거에 되게 습관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일시성이 가는 정보에 더 접촉이 많고 그거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거나 또 조금 더 내 생각을 좀 정리를 하거나 이런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교수님, 저 문해력 이렇게 떨어지면 네. 이거 다른 데도 영향 미치겠어요? 그렇죠. 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국어과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과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어려움을 기초 문해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한글 책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에서 아주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학교에서 이제 한글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이 홍보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 달리 학부모님들도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뭔가를 가르쳐서 보내기보다는 학교에 믿고 좀 맡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그 반면에 뭐 국어과의 쪽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어과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교과 수업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글자를 안 쓰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과에서는 이제 기억, 니은을 배우고 있는데 저기서는 이미 글자가 노출이 되는 문제도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교과 간의 연계 문제도 조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어과에서 이런 것들이 한글 교육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으로 초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다른 과에 전이가 되면서 글자를 통해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 사고와 언어에 대해서도 많은 다양한 이견들이 있지만 영향을 미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면 언어가 발달이 되면 발달이 될수록 이제 사고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해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수학과나 다른 뭐 3학년부터 교과가 많이 분화가 되는데 사회과나 과학과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다른 능력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서로 영향을 계속 악순환을 계속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직접 이렇게 보실 테니까 어때요?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수업이 그냥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식 수업은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둠 협력 학습이나 아니면 팀끼리 하는 뭐 전문가 학습이나 이런 다양한 수업 형태로 수업을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둠 안에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이거를 결과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둠에 한글을 잘 모르는 애가 있거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자신감이 떨어지죠. 나 잘 못하는데 하면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못해요. 그리고 소극적이 되고 나 안 해 하게 되고 이제 그걸 보면 다른 친구들이 뭐 괜찮아 할 수 있어라고 해주지 않거든요. 너 왜 안 해? 너도 선생님이 하라 했잖아. 너는 왜 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학습 역량이고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인데 기본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에서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문해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바탕이 돼야 모든 교과에 연계가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어를 읽고 쓸 줄 알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모든 교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문해력은 너무 또 낙관적으로 나중에 되면 글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 거야라고 너무 낙관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원인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해소해서 이런 시간 안에 아이가 문해력을 해소해서 다른 데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행복한 학교 생활, 행복한 사회 생활을 위해서 문해력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모든 학생들이 다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문해력 지원을 강화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해력을 좀 더 강조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저는 문해력이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부족한 아이 아니면 모자란 아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틀려도 괜찮아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한 아이가 글을 못 읽던 아이가 글을 읽는다는 거는요. 그 아이의 인생이 이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발 중요한 거는 빨리 찾아서 개별화된 읽기를 좀 해줬으면 정말 좋을 거예요. 이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실질적 문맹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실질적 문맹이란 마치 빛이 없는 깜깜한 동굴을 통과해야 되는 그 고통. 그게 아마 실질적 문맹을 갖고 있는 그 학생들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이야기했듯이 세종이 어떤 문맹의 벽을 깨려고 했다면 우리는 실질적 문맹의 벽마저도 깨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에 책임이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학생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일까?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또 활용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학습 역량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학습 역량을 책임지는 것, 이것은 바로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문해력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미없어요. 뭔가 재미없어요. 모르는 글씨도 있고 하니까 책 필 때가 좀 싫어요. 자신감이 생겼어? 수업은 어떻게 재밌었어? 재밌었어요.